내일도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내륙,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일라디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당초 전망보다 1%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텐데요.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백신 접종으로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글쎄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과연 그럴까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오늘 국회 의원 전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과 파산, 폐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 손실 보상 법안이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소급 적용이 아닌 피해 지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을 비롯해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 그걸 어떻게 실현해 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수술실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최근 확진자 추이를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1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말 동안 코로나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검사 건수가 평일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501명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지난주 월요일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100명 이상이 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좀 뭔가 그동안에 좀 감소세였던 어떤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단계인 건데요. 일단 지역별로 보면은 이 감염 경로별로 보면은 지역 발생 이 중에 472명이었고 지역별로 서울이 179명, 경기가 157명, 인천 30명 해서 수도권에서만 총 366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외 지역 부산에서 37명, 강원에서 16명, 경남 10명 등등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목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되고 일정 정도 방역이 완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에버랜드에서 이 대규모 물총을 쏘는 그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벌어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총을 이제 이 광장에서 물줄기를 맞으면서 이제 관람객들이 물총을 쏘는 뭐 이런 형태의 네. 어떤 놀이 행사인데 한 수백 명 정도가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 정도가 이 물에 쏟아지는 광장에 뛰어들어서 뭐 물총을 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일단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광장에는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 어떤 사각형으로 여기 있어라 하는 그런 표식을 다 해놓기는 했습니다. 각 사람마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물이 쏟아지고 물총을 쏘는데 뭐 거기 가만히 서서 쏘진 않겠죠. 예. 한참 신났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뭐 뒤엉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다 이렇게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방역 당국이 이 행사에 대해서 방역상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면서 문체부와 경기도에 이것은 조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행사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경고를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더라도 물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필터가 젖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비말 차단 효과가 없어지고 이후에 말을 할 때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하는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물총놀이 하는데 동그랗게 원 그려주고 그 안에만 머무르고 있으라고 하면 그 말 들을 수 있을까? 그걸 왜 기획할 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 여파가 연일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19일에 이 원어민 강사 6명이 홍대 인근 주점에서 이제 모여서 여기서 각자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영어학원에 또 이렇게 출근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이들과 관련된 영어학원 5곳과 관련돼서 누적 확진자가 124명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방역당국은 이 주점 이들이 모였던 주점에 대해서 여기서 밀접, 밀폐 이 산밀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첫 확진 판정 이후에 불과 엿새 만에 이만큼 이 확진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뭔가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이번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중에 경기도 성남의 영어유치원에서 일을 하는 원어민 강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22일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를 받고 자가격리 대상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유치원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열이 나자 뒤늦게야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를 했고 25일이 돼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이제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성남시는 이 모 씨의 이제 늑장 검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행인지 어쨌든 이 원어민 강사 홍대 모임과 관련돼서 학내 감염 전파 이런 것들이 우려됐지만 이 사례로 지금 파악되는 것은 없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교육청의 설명인데 다만 이 수강생들이 학교에 가면 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유치원 73곳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초구 소재 학원에서 수강생 1명이 지난 24일 최초로 확진이 됐는데 26일까지 7명, 27일까지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학원과 관련돼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사 결과 대기 중인 사람이 있어서 이 11명이 확진된 거 이외에도 이제 추가 확진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학원은 방역 수칙은 준수를 했는데 일부 강의실이 지하에 있어서 수강생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수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학기부터 학생들이 전면 등교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학교 내 감염이 아니라 학원을 통해서 전파되면 여러 학교를 한꺼번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의 경우에도 방역 대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확진자가 특히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가 491.6명이었는데 그 전주보다 47명이 증가한 거고 10.6%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수도권은 한 30명 정도가 증가한 거였고 비수도권은 20명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연령대별로도 분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대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두 번째가 50대, 그다음에 40대, 30대 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세 이상의 고연령대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방접종 인구가 많지 않은 60세 미만 연령대에서 지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가 분명하고 특히 20, 30대 확진자의 경우에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 시설 그리고 지인간 전파로 인한 감염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이 40, 50대 확진자의 경우에는 종교활동, 직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의 양상에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의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시설 등에서의 어떤 감염 전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소독 등의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이런 것들이 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때 또 걱정을 더하는 게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60여 명을 방역당국이 추가로 확인을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719건의 유전자를 추가로 분석하는 결과 267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가운데 알파형, 영국발 알파형이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에 이제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델타형 감염자도 73명이 이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지난 5월 4일부터 21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어온 인도 재외 국민이 3,000명 넘게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네. 입국과 격리 단계에서만 82명이 확진이 됐고 이 중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를 해보니까 22명이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백신 접종을 1회 했을 때는 다소 이제 좀 백신이 효과가 떨어지는데 네. 2회를 다 마치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 주기를 단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높아져야 될 텐데.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직 개최 나왔습니까? 오늘 9시까지 이 신규 확진자 집계된 것은 542명인데요.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80명이 이제 늘어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대 초반까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전체 확진자 중에 수도권이 79% 거의 이제 80%에 달하는 그런 양상이었고 경기도가 215명, 서울이 196명, 인천이 17명 해서 주되게는 수도권 중심의 감염자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확진자 숫자를 전해드릴 때 주말 효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300명, 400명대로 내려갔는데 지금 그 효과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이 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추가로 더 늘어난 건데 지금 전문가들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전반적인 어떤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네. 것인지는 좀 며칠 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부가 내일 오전 수도권 소재 지자체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수도권과 지자체별 방역대책 관련 논의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경우에는 유행 상황이 좀 확진자 증가세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경우에 방역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 수도권 중심의 방역 강화 내용들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 방역 내용을 이제 결정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비수도권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좀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충남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좀
2주간의 방역을 바로 완화하는 것보다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둔 상황인데 지금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잘할 수 있다라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로 그냥 2주간의 이행 기간 없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방역이 조금 더 느슨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확진자 추이로 볼 때는 좀 그 느슨해지는 것과 만약에 확산세하고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거의 30% 육박하는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이상을 받은 거잖아요. 2차 접종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지금 1,529만여 명인데 전 국민의 한 29.8%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이 중에 얀센 백신 1회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2번 다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464만여 명, 즉 전 국민의 한 9%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 뒤에 2주가 지났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벌써 44명이 확인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신 종류별로 보면은 파이자 백신이 2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8명이었다고 하고 이 중에는 인기의 이 가수인 인피니트 소속의 김성규 씨가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사례들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게 뭔가 돌파됐다. 그래서 말은 좀 이제 좀 무서운 점이 있는데 네네. 그러나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나 이렇게 경증으로 끝나고 남에게 전파를 덜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거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그런 상황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안심하면 안 된다. 이걸 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인데 부동산 대출 투기 의혹을 받다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재산 신고를 해서 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전체 재산이 이제 39억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게 91억 2천만 원어치이고 이 중에 빚을 낸 게 이제 5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대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 어제 김기표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이것을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실상의 경질이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구체적인 좀 내용을 보면은 이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그리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마곡동에 60억 원 가량의 상가 두 채가 있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영끌 투기다 이렇게 비판을 받은 그런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더 이제 좀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된 게 경기도 광주 송정에 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했다라고 신고한 점하고 그다음에 4,900만 원 상당의 광주 송정동 임야의 경우에 도로로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송정지구가 인근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투기 차익을 노린 그러한 이제 투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이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언론이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김기표 비서관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 요청으로 땅을 매입한 것뿐이다라고 투기 의혹을 부인을 했고 앞서 상가 이런 것들도 이제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하루 만에 이제 거치는 이제 사의 표명을 하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났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인데 빚이 60억 원 가까이 돼요. 이렇게 빚을 많이 줄 것 같으면 뭐 다 사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같은 빚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별로 상상이 되지 않아요. 숫자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측면의 어떤 그러한 이제 얘기를 했고 어쨌든 신속하게 반부패 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심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동산 어떤 투기나 이런 것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탈당을 요구하는 이런 결정까지도 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갖고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한 것은 뭐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해도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라고 했고 청와대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인사검증을 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백혜련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사검증 문제는 총괄적으로 이제 인사수석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까지 이제 거론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건가요? 지금 뭐 백혜령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면 사실 이게 어떤 찾아내기 힘든 어려운 그런 이제 내용이었다든지 뭐 그런 게 전제가 되면 시스템이 위비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냥 재산 신고한 내용이 부동산이 91억인데 이제 대출 받은 게 56억이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 전 비서관 임명할 당시에 LH 투기 의혹이 한창 시끄러웠을 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3월 달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걸 분명히 봤을 것인데 왜 이러한 숫자를 보고서도 저 같은 사람도 이 숫자를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네. 왜 이 숫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인사가 진행된 거냐 여기에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무슨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고민과 사정이 있었을 법도 하겠지만 네.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어쨌든 인사검증이 안이하게 진행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인사상 잡음이라는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의겸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부동산 관련 잡음이 나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식이다라는 것은 청와대가 뭔가 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넘어서서 인사검증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지금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일부에서는 하던데요. 야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김기표 비서관 사퇴 직후에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고 또다시 국민들 가슴에 불지르는 무능한 인사 참사였다. 이 투기 의혹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을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거라면 국민 기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서민들은 대출도 못 받고 있는데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연끌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까지 인사는 망사투성이 아니냐. 뭐 이렇게 국민들의 비판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의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영국 대표의 경우에는 인사수석의 책임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오락가락 인식, 갈팡질팡 태도 그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기표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수본 고위 관계자가 경찰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지금 김기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발장이 접수된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 사건을 배당을 해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현직 LH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투기를 하려고 아예 이제 회사를 만든 건데 전현직 LH 직원들과 그들의 친척, 지인 등 수십 명이 이 부동산 개발 관련 법인을 만든 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3기 신도시 예정지 등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 법인을 통해서 진행한 정확한 투기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와 함께 또 경기도 성남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전현직 LH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투기한 정황도 이제 확인을 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황당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친인척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뭐 조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국민권익위가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등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권익위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따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끝에 대다수가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대상자 중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8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6명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형평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권익위가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등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게 오늘 밝힌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당 외에 비교섭단체 5당도 지금 조사를 요청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비교섭단체 5당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들이 100% 제출했기 때문에 양당의 경우에도 좀 추가로 이 안 된 사람들도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권익위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8명. 민주당 의원 6명. 근데 이게 의원이 아니고 이제 가족까지 다 합쳐서. 가족 숫자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왜 제출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누가 설명을 하기도 하던데요. 일단 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또 뭔가 사정이 있는 부분은 사정대로 감안을 하면 어떨까? 그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국민의힘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측면이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12명의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고 그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물론 5명은 지금 이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탈당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설득을 해보고 설득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비상징계권을 활용해서 제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딜레마가 국민의힘에도 지금 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의도한 결과는 아니겠지만 뭔가 혁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래도 만들어지면 그나마 이 사건으로 비롯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체감하게 될 건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좀 국회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걸 들으니까 아주 열변을 토하던데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안 맞는 겁니까? 서로 의견이. 이게 결국은 도돌이표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어쨌든 상임위원장을 양보할 것이고 이렇게 협상을 하자고 수차례 이제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여당의 어떤 독점 상황을 국민의힘이 야기한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이 여당을 지난 1년간 구속으로 몰아넣었는데 이제는 정상화하자. 이제는 7개 상임위를 야당이 가져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법사위원장을 줘야 된다. 결국은 그것을 주지 않은 이런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면서 이제 맞서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도돌이표 같은 논쟁이 다시 시작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러면은 어떤 발언한 게 없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로 뭘 달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서로 뭘 양보할 수 있을지를 좀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하자 이런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모레 다시 회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 문제 외에도 국회가 구성하기로 한 특위가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 정치개혁 특위, 코로나 극복 민생 문제 특위, 글로벌 백신 허브 특위. 이 특위 구성 문제까지 합쳐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이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가니까요. 법사위원장의 지금 여당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삼선의 박광원 의원은 이제 내정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이제 여당이 국회 열어서 그냥 표결을 해서 지금 비어있는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파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협상을 통해서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냐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정치권에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일 아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재적 대권 주자, 특히 이제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 결국 오늘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사의를 전달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그러면 사의 표명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들에게 송구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정치를 하겠다라든지 뭐 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앞에 뭐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 뭐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면은 정치 진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수순이 아니냐 이게 정치권의 다수 해석인 것 같은데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네요.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그런 것에 자세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차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다가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 면직안을 재가를 하면서 이렇게 따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또 따로 기자들과 만나서 역대 감사원장의 전례를 열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대 이회창 전 감사원장, 21대 김항식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총리지명으로 중도 사퇴한 사례였고 16대 이시훈 원장, 18대 이종남 원장, 19대 전은철 원장, 23대 황찬현 원장은 임기 만료로 물러난 사례였다. 그리고 17대 한승원 전 감사원장은 정년까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와 유사한 것이었고 20대 전은철 감사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정권이 바뀌어서 중도 사퇴한 사례, 그리고 22대 양건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중도 사퇴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참여 뭐 이런 논란 속에서 이렇게 감사원장이 스스로 그만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여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감사위원으로 이제 좀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청와대가 재청을 요구했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김호수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거절을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인은 임기 중에 사표를 내고 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감사원을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야당이 이렇게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는 분을 계속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런 좀 불만도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정치와 거리가 먼 자리인데 현직에 있다가 정치도 직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아쉬움을 표명했고 심지어 이광재 의원은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이 연성 쿠데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좀 개인이 결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출마를 압박하거나 또는 이제 입당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당분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언론에 평가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이런 것들을 권유해온 것으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최재형 원장을 잘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고 뭐 별 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야 평가는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가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선언? 이게 대권 선언이라고 해야 될지 아직 뭐 발표를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정치 선언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갈 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내일 이제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뭐 거의 100개가 넘는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지금 상당히 큰데 이 자리에서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 참여의 이제 명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정치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일부각에서 제기된 이제 이른바 엑스파일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어떤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슈퍼위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금 사용했는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미래비전 발표를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제 29일에 윤석열 전 총장 회견 직후 오후 2시에 미래 비전 발표회를 열겠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전국 8,6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을 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 언론은 같은 날 이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홍준표 의원을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자제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취임 일성이 당을 이제 각각의 이제 개성을 유지한 채로 이제 비빔밥 이제 재료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으로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아직 비빔밥에 모자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 외에 있는 이러한 이제 주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좀 홍준표 의원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빔밥에 뭐가 필요할까요? 더? 비빔밥에는 이제 계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계란이 뭐가 될지 좀 맛있는 계란이 있어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다음 달 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두관 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 달 1일에 대권 도전 공식 이제 선언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정성 강화, 성장의 회복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이제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다음 달 5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여권 구룡의 대진표가 완성된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예비후보 접수가 오늘부터 이제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가장 먼저 등록을 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이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이 이른바 컷오프가 7월 11일 날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네.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지금 하겠다. 7월 5일까지 이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민주정부를 이제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좋은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을 모으겠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 경선 구도가 이재명 대 비이재명 이런 구도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컷오프를 통과해야 되는 게 다급한 현실적인 목표일 것 같긴 한데 그 단일화가 나중에 또 후보 간의 이합 집산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수술실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 중 한 곳인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 연결해서 수술실 내에 CCTV를 왜 설치하게 됐고 설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병원이면은 이게 개인 병원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병원입니까? 그냥 개인 병원입니다. 네, 개인 병원이고요. 그냥 제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병원 명칭이어서 제가 먼저 여쭤봤고요. 네. 지난해 말 병원에 CCTV 설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설치하게 되셨습니까? 평소에 이제 수술실 CCTV가 의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실 CCTV를 설치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을 한다는 공고를 받고 그것을 보고 이제 선정해서 신청했고 설치했습니다. 네. 근데 민간 병원으로는 최초로 CCTV를 설치한 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의료계나 다른 동료 의사들이나 주변에도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먼저 설치하느냐, 반대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의료진 중에서도 뭐 반대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았고요. 예. 뭐 주위에서도 그렇게 막 썩 뭐라고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뭐 특별히 제 주위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셨고, 오히려 저 보고 설치하신 분도 좀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의료계의 목소리를 뭐 저희가 뭐 네. 그 의사 단체라든가 아니면 병원 단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병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들이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네. 근데 병원 내 CCTV가 설치된 수술실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술실 총 3곳이고요. 3곳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한 연간 1000여 건의 수술 정도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1000여 건 정도 수술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연간. 네. 근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국민 의견 조사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9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병원 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의료진 입장에서 왜 국민들은 이렇게 응답을 했는지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치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제 생각만 하고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설치하고 보니까 환자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환자분들이 원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97.9%의 결과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아니 평상시 저희가 알던 접하던 네. 뭐 의사협회 목소리나 이런 그 대변하는 목소리하고 너무 달라서 원장님 말씀이 네. 한편으로는 네.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네. 이번 조사 의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국민권익위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조사 내용 개요를 아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했던 게 의사협회 반응 네.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네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의사협회 주장이 이럽니다. CCTV 설치가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논리가. 네, 근데 그렇죠. 네. 실제로 설치하신 입장에서 보면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긴장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은 그냥 내가 그동안 했던 거를 쭉 학습된 행동을 그냥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CCTV가 있건 없건 수술 전을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뭐 위축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병원의 의료진 가운데 CCTV가 뭔가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뭐 감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만약에 환자를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어렵거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 CCTV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뭐 호소를 하거나 하소연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뭐 위험한 수술 좋아하는 의사는 당연히 없죠. 예. 근데 뭐 위험한 수술 당연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뭐 주위 동료들 중에 뭐 CCTV가 있어서 부담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냥 위험 수술 자체니까 부담되는 거죠. 네.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환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데요. 네네. CCTV 설치를 한 뒤에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환자분 혹시 없으셨어요? 네, 또 단 한 번도 뭐 인권 침해를 우려하신 분은 안 계셨고요. 수술실 CCTV가 이제 뭐 환부를 근접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수술실 구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술실에 누가 있고 누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정도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인권 침해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그 수술실 안에 설치하더라도 환자의 뭐 얼굴 정도로 동선이나 의료진의 움직임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이렇게 먼 거리 한 구석에 설치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만이라도 해도 굉장히 환자한테 믿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 수술실에 누가 있고 없고, 그 담당 의사가 있었는지, 내가 수술 동의서를 적었던 상의했던 의사가 있었는지가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녹화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장님은 병원 내에서 CCTV 녹화 파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수술실 내 CCTV는 그 전용 컴퓨터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의 CCTV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원격으로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수술실 CCTV는 원격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녹화되는 화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CCTV를 생각해서 나오는 그 화면들 있잖아요. 그 화면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 볼 수 있고 그 비밀번호도 소수에 제한된 사람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걸 노출되거나 그럴 일도 없을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CCTV 녹화된 것을 이제 파일로 다운받아 나가려면 워터마크도 삽입해야 되고 지정한 사람의 다른 사람 얼굴 모자이크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영상 자체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영상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과정을 거쳐서 반출할 사람도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는 걱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이제 수술을 하는 환자한테 수술 전에 우리 수술 동의서 받잖아요. 근데 그 환자에게 CCTV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수술실은. 이걸 미리 고지를 하십니까? 그리고 동의도 받습니까? 그 동의는 의사가 받지 않고 환자가 수술할 때 입원할 때 원무과 직원이 입원 환자 안내하면서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수술 동의서 받을 때 그런 말씀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죠. 그런 거를. 환자 동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0% 정도 되는데요. 되게 이제 의외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동의를 하시고요. 남성분들 중에는 이런 걸 봤냐, 그냥 안 찍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CCTV 자체가 싫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CCTV를 설치하면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늘고 불필요한 의료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병원의 경우에는 의료 분쟁에 휘말리거나 환자가 CCTV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 의료 분쟁이 있거나 그걸 보여달라 요구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분쟁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감소한다고요? 네, 수술 전에 의사하고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수술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수술을 한다면, 정말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좀 분쟁까지는 가지 않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료계 학술단체죠. 대한의학회에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니까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니까 더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 네, 반대하니까. 좀 폐쇄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시선들이 있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왜 그러면 의사협회나 지금 의사단체, 의학회 이런 데에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의사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민감한 주제여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요. 그냥 지금 의료 수가가 좀 저수가이고 의사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고 있는 그동안 의료계 간섭, 그다음에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 그다음에 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냥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이거는. 근데 의료 수가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의료 수가가 좀 낮다 보니까
수술을 좀 많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술을 과도하게 많이 잡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의 개수는 제한돼 있으니까 뭐 비의료인 대리 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는요, 지금 이제 절충안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대신에 수술실 입구에다 설치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내부에 설치하는 것하고 입구에 설치하는 것,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수술실의 모든 출입구를 24시간 녹화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실내 CCTV보다는 효과가 없을 거로 생각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아서 오히려 더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역효과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 촬영하신 거 보시면 알잖아요. 의료진 입장에서. 입구에 설치하는 것과 CCTV 수술실 안에 설치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더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의사단체의 목소리하고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은 인터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청취자 3351님께서도 서울 버스기사입니다. CCTV 설치 찬성합니다. 버스도 처음에는 의심하는 것 같고 심적 부담이 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 잘못이 아닌 사고 입증하는 데는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의미도 문자도 저희한테 주셨네요. 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더 프레이의 How to Save a Life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ep one, you say we need to talk. He walks, you say sit down, it's just talk. He smiles politely back at you. You stare.